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각인에서 수학 과목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진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바로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 소개부터 개정교육과정 시행 이후 변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떻게 출제했고 올해는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그리고 교재 및 수업 안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수학교육학을 전공하였고 그 다음에 강동에서 2020년도부터 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학원기를 거닐 때 마주치는 학생들이 많아 주머니에 초콜릿 3개 정도는 들고 다닐 정도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접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이 지역에 대한 학풍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선사고는 어떠했는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이자 강점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나 상황,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졸거나 또는 이제 집중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학생 친화적인 비유를 많이 들어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는 편인데요. 지금 이제 단적인 예시를 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제 수학에서 도형 문제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보조선에 대한 이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 현과 접선 이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현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러한 보조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접선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다음과 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조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써야 되는 보조선이 다르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도 다릅니다. 자, 이처럼 어떤 개념을 써서 어떤 보조선을 풀지에 대한 그 간략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다음 선터치 이 보조선이 사실 선터치인데요. 이 그 다음 선터치에 따라 내가 그 다음 해결 방안이 보인다 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동그라미 2개 혹시 제가 어떤 캐릭터를 그릴지 보이시나요? 요거 단적인 비유라서 제가 선을 하나 그리면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를 그리는지 바로 깨닫게 된다인데요. 이렇게 선 하나 그렸을 때 혹시 어떤 그림이 보이시는지 보이시나요? 네. 학생들은 조금 아는데 어머님들은 잘 모르셔도 이 스폰지밥에 뚱이 나는 친구가 보이기도 하고 또 방금과 같은 그림에 이런 식으로 선터치하게 되면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도라에몽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그림이어도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떻게 보조선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이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집중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사실 첫 포인트가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정교육과정 시행 이후 변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겪는 변화는 제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해드렸는데요. 먼저 1학년 친구들은 이 행렬 단원의 재등장. 사실 저 때까지 행렬을 배우고 한동안 사라졌던 개념 중에 하나로 재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수2에서는 외부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원 간 이동 변화가 있는데요. 이 단원 간 이동 변화가 사실은 긍정적인 변화로 아이들이 공수1을 배울 때 조금 그 과정의 중요도가 좀 낮아져서 좀 더 배우기 수월해졌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2, 3학년 친구들이 특히나 변화된 부분은 합통에 대한 내용이 변화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선택 과목으로 있었던 미적과 기하 단원이 수능 과목에서는 실제로 이제 채택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변화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감소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 좀 더 수월해졌을까요?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실제 시험에서
축소 삭제된 내용이 간접적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내용에 대한 대비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했던 사례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지문을 해석하는 시간에 조금 필요한데요. 자, 왼쪽에 있는 지문 말고 오른쪽에 있는 지문 봐주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고급 수학 1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고급 수학 1에 나오는 내용을 왼쪽에 있는 지문과 접목시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원 위에 6개의 점이 찍히게 되고 이 6개의 점이 60도씩 회전한다. 6개의 점을 연결하면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이 되고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로 지문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 수학에 조금 멀어지셨어도 왼쪽에 있는 이 지문과 오른쪽에 이 그림과 요약문 중에 어느 게 더 보기 편하신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그 다음에 물어보는 넓이. 요것만 구하면 된다. 훨씬 더 보기 편해지셨죠. 자, 이처럼 사실 이 배경 지식 없이도 왼쪽 지문 풀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해석 시간, 해석을 하는 동안 1, 2분이 지체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제 수업 때 다뤄주면서 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중 하나인 작년에 선사고는 어떻게 출제했는지 인데요. 네, 먼저 문항 구성부터 봐주시면 50분에 16문항. 네. 괜찮아요. 네. 봐주시면 문항 구성은 50분에 16문항으로 사실 타학교 평균 출제 문항이 21문항입니다. 21문항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문항으로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비교적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좀 적은 편일 텐데요. 봐주시면 선택형은 10문항, 서답형은 6문항으로 서술형 문항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배점을 써놨는데요. 배점이 50점, 50점입니다. 서술형이 6문항인데 배점이 합쳐서 50점이라서 평균 이 서술형 배점 문항이 8.9점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술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좋은 점은 이 16문항 중에 쉬운 문항이 13문항, 어려운 문항이 3문항으로 학생들이 어려운 문항에 대한 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교재는 학교 프린트 시중 문제집보다는 학교 프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실 이 학교에서 본 수행평가로 본 형성평가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수록되어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연계되는 문항이 10문항, 그 다음에 형성평가에서 어렵게 출제된 한 문항, 나머지 어려운 문항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연계된 문항으로 2문항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수행평가는 이제 교과서 기반의 형성평가, 뭐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텐데요. 어쨌든 이 형성평가에서 나온 문항이 실제 시험에 수록됐고 학생들이 이제 형성평가 보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가 같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안 찍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공개를 하는 쪽도 있고 안 하는 쪽도 있는데 학교에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해서 그냥 어디만 봐주시면 되냐면 공통수학 1 봐주시면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각 이제 성적표별 등급 컷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등급 컷이 72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80점 전후로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이제 10점 정도 조금 낮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학생들로 하여금 선호도가 좋은 학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학교의 경우는 조금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뭐 광문이나 배재 같은 경우에 먼저 배치돼서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네, 일단 1등급 컷은 72점으로 이게 문항간 배점이 생각보다 커서 실제로는 16문항 중에 3, 4문항 이상을 틀리면 1등급을 못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연계 사례입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서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항, 그 다음에 프린트도 제 교재에 일단 다 수록해 놓기 때문에 교재만 잘 수행하셔도 충분히 연계되는 문항들은 다 보고 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게 교과서 지문을 발췌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작년에 출제한 문항입니다. 보시면은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지만 주어진 함수 식이나 물어보는 식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어쨌든 그대로 출제됐다 말씀드릴 것 같고 특히나 여기 교과서 연계 지문인데 8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답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채점하실 때 채점 기준이 어디까지 써야 몇 점, 어디까지 써야 몇 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은 시도라도 할 수 있을 정도여야 점수를 받아갈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입니다. 사실 이 형성평가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정도 굉장히 내용으로 따지면 함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겉보기에 봤을 때는 1단원의 다항식의 연산과 비슷하지만 숨겨진 내용이 이제 복소수를 활용한 연계 지문으로 이제 실제 시험에 출제했을 때 다음과 같이 출제하였기 때문에 이 지문이 사실 7번 문제 출제해서 아이들을 하여금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문항 중에 모의고사 연계된 문항.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모의고사 연계 문항이 제 교재에 수록된 문항인데 보시면은 이 문항이 이제 4점짜리 문항으로 사실 풀이 과정이 좀 긴 편이다 보니까 이 긴 편에 대한 문항을 아이들이 각각 소문항 3개로 나누어서 최대한 배점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항이 8점으로 부여됐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커다란 그 풀이 과정 없이 바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여기까지는 얻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변형됐냐면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변형이 좀 안 보이는 것처럼 출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과연 어떻게 출제할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선사고에서 출제했던 문항이고 그다음 왼쪽이 그 이전 연도에 출제했던 문항으로 각 문항 간의 형태를 보시면 생각보다 비슷한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였다. 한 해 또는 2해 정도. 자, 이 페이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올해 요즘 세상이 하도 AI 거려도 이제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고 선생님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험 문제에 선생님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사고 학생들도 사실은 뭐 학교 기출 3개년 정도는 반드시 돌릴 예정이고 3개년을 돌리면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됐구나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아가 사실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하실까 또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포인트를 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출제해야 등급을 구분하기 좋을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쉬운 문제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문제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문제로서는 방금 보여드린 그 모의고사 기출변형 이 좋은 소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내면 좋을까?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가 어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출제하실 텐데 교과서 기반 문제 중에서도 학생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서 내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도 문제를 출제할 것 같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음 페이지에 예시들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모의고사 문항이고, 그다음에 예상 변형을 교재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그 함수의 구간 위치나 아니면 물어보는 값을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문항강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로 하여금 첫 단추를 깨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다시 돌려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히나 좀 지역적인 문제들. 이것까지 볼까? 했던 지문들도 살펴볼 텐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이 교재가 교과서 내의 문항이고, 기본적으로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교과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개년을 보더라도 교과서 그 변형 문제, 이전 기출문제의 교과서 변형 문제는 사실 조금 경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문이 이제 올해 신설된 행렬 단원으로 보시면은 수학 지문보다는 국어 비문학 지문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해석에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험 직전에 다뤄주면서 이거 내가 봤던 문제다 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예상 변형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수록해 놓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인데요. 교재는 선사고 학생들이 방금 말씀드린 연계되는 문항인 교과서나 모의고사, 기출문항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주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을 마지막에 수록하면서 이제 교재 이름을 진수성찬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한 상에 산의 진미를 담았듯이 선사고 학생들이 이제 내신 대비에 필요한 문항들을 모두 담았다라는 의미로 지어보았습니다. 교재는 총 3단계로 구성하면서 이 첫 번째는 개념국과 워크북으로 교재 내 상세한 개념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정형화된 유형들, 개념은 아니고 이 개념들과 개념들을 연결해서 지은 정형화된 유형들도 추가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예제와 쌍둥이 문항들 구성해 놓았고요. 여기 있는 이 개념북에 없는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유형들이나 변별도가 조금 높은 유형들을 워크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워크북에서 다루는 예시로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 연계를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연계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연계 지문과 그 다음에 실제 작년 과목고에서 어떻게 출제했는지 이렇게 연계하면서 이게 올해 우리 학교에서도 출제할 수 있구나 라고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아이들이 내신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2단계 과정인 교재를 진행할 텐데요. 이 교재는 학교별로 각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출이 출제되는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재를 제작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수록하는 게 부교재, 교과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이렇게 수록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아이들이 자주 나오는 고난도 문항까지 맨 마지막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교재 내 문항들을 단순히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주간 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아이들이 맞았던 문항도 시간 내에 잘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내신 대비 교재에 수록해 놓은 문항인데요. 이 문항을 주간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제 여기 숫자만 바꾼 채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이 비슷한 문항들도 다 대처가 되도록 연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직접 마무리 교재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사실 교재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앞에서 내신 대비 교재에서 틀렸던 문항들을 제가 따로 선별하면서 종합해가지고 제작할 예정이고 그 제작한 문항에다가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질문까지 수록하게 되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사고가 그 서술형 배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서술형을 무조건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알지만 이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자 이제 오답 관리 방식으로 오답일지 작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똑같은 오답노트 작성이지만 제가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과 1대1로 이 쓴 오답노트를 학생이 저한테 설명하는 방식인 플립러닝을 좀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그냥 깜지를 쓴 것인지 아니면 단락단락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인지 직접 학생들한테 전달받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하면서 좀 더 그 대충 푸는 풀이보다 좀 더 깔끔한 서술로 유도하는 진행을 클리닉 시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수업은 이제 3월 7일 토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학생들 이제 한 명 한 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 한 명 봐주어야 된다 보니까 많은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에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학생들 간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반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두면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 간 템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기본반은 화토반, 심화반은 수토반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자녀분이 기본반인지 심화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펼쳐서 아무 페이지나 펼친 다음에 맞은 문항보다 틀린 문항이 많거나 아니면 맞은 문항을 집어서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한다면 기본반, 그게 아니라면 심화반에 배치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제가 이제 아이들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카운터에 실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배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평일에는 4시부터 6시 진행하는데 이게 학생들과 그 시간대를 조율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클리닉 진행할 계획이고 토요일에는 주간 모의고사를 실시하여 학생들 수업 이외의 시간대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나 클리닉 시간에 다 해결이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대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학생들이 가능하다면 일요일에 수학 데이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직전 보강에 못 온 학생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이 직전 보강 못 온 학생들 제가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당일날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에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짚어줄 예정이다 보니까 제가 이 근처에 살아서 사실 새벽에 좀 힘들지만 이 당일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달려올 계획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 아이들 첫 시험 보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려웠어요 라는 말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어요 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장에 나올 때 제가 이제 딱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도록 제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쌤이랑 했던 거에서 다 나왔어 랑 그 다음에 다 풀고 시간이 남았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케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